이만복 씨는 76이었다. 팔순을 앞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피부는 태양에 그을려 거칠었다. 평생 흙밭을 일군 그에게 아파트 평수나 도시 사람들의 기준은 낯설기만 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농사꾼이라 불렀다. 아내 정순자와 함께 자식 둘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본 적이 없다. 비가 와도 항상 논에 나갔고 눈이 와도 몸은 쉬지 않았다. 그의 청춘은 햇볕과 흙먼지 속에서 흘러갔다. 인생의 보람이라면 열심히 농사지어 자식 대학 보낸 그 순간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큰 결심을 했다. 순자야, 이제 애들 다 컸고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살아있을 때 다 줘버리자. 죽고 나면 싸우기만 해. 정순자는 말없이 찻잔을 닦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놔둬 싸우든 말든이라 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리도 아프고 기억도 가끔씩 헛돌았다. 며칠 뒤 마을 경로당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기서 만복은 사인을 했다. 땅을 팔아 나온 돈 1억 2천만 원과 살고 있던 집 모두 장남 도훈에게 넘겼다. 도훈은 겉으로 웃었다. 아버지, 너무 큰 결심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이미정은 예의상 한 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느껴졌다. 이 집 시세가 그래도 한 3억은 할 텐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말했다. 며칠 뒤 도훈 부부는 부모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애들이 중학생이라 방이 부족해서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방은 창문이 없다. 옛날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 정순자가 말없이 바닥을 바라봤다. 그래, 너희 집인데 그래야지. 그날 밤 만복은 전기장판 위에서 눈을 떴다. 낯선 소음, 익숙지 않은 공기. 그는 자식 집에 있었고 그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한때 손수 지은 자신의 집인데 이제 주방에 들어갈 때도 눈치를 봐야 했다. 살아생전에 다 주는 게 낫다. 그래야 자식 간 싸움도 없고 부모도 마음 편하다. 이만복 씨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걸 주고 나니 자식이 더 멀어졌다. 아침 식사 시간. 도훈 부부와 손주 둘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만복과 정순자는 거실에서 밥상 위에 플라스틱 쟁반을 얹고 거실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다. 식탁이 좁으니 어쩔 수 없지. 밥상도 괜찮아. 그 말 뒤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옛날엔 명절마다 그 식탁 위에서 온 가족이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제 그 자리엔 아들이 앉고 며느리가 앉고 자신은 거실로 밀려났다. 가진 걸 다 주면 사랑도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런데 가져간 건 돈뿐이었고 돌아온 건 거리감이었다. 그날 밤 만복은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냥 너무 믿었지. 그리고 며칠 후 집에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요양원 상담사였다. 겨울 아침 거실 창엔 성에가 얇게 끼기 시작했다. 정순자는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예전엔 자식들 도시락 싸느라 일찍 일어났고 요즘은 며느리 눈치 보며 먼저 일어나 부엌을 치운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다가 잠시 멈췄다. 새로 산 반찬통에 김치 국물이 묻을까 조심스러웠다. 손을 씻다가 문득 이 집에선 고무장갑을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물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자꾸 시렸다. 도훈 부부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다.
다만 그들의 존재감은 점점 지워져 갔다. 식사는 따로 했고 대화는 없었으며 어머님 불편하시죠? 라는 말 대신 또 전기세 올랐네요. 같은 말만 들렸다. 어느 날 아침 도훈이 휴대폰을 만지며 말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왜? 어디 아프다고 한 적 없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잖아요. 요즘 자꾸 까먹으시고.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 이미정은 식탁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동의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어서 대답하라는 재촉이었다. 그날 오후 도훈은 두 노인을 차에 태우고 시내로 갔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실. 노파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의사는 말한다.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치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요양원 입소 조건은 어떤가요? 정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만복은 아들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력해지는 순간은 어떤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잃는 순간이다. 이제 그들은 대상이 되었고 의논이 아닌 통보를 받았다. 다음 날 저녁 도훈 부부는 거실에 두 노인을 앉혔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집도 좁고 저희 애들도 공부해야 하니까요. 두 분도 편한 공간이 필요하시잖아요. 편한 공간. 여기 요양원은 최근에 생긴 데인데요. 시설도 괜찮고 직원들도 젊고 친절하대요. 정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귀찮은 거지?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서로 공간을 가지자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며칠 후 요양원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단정한 정장의 교과서 같은 말투를 지닌 젊은 여성. 입소 전 검사가 필요하고요. 간단한 문답 평가도 포함돼요. 돈은 얼마나 드나? 기초생활 수급이 아니시니 월 18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도훈과 이미정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180이요? 두 분 다 입소하시면 월 360쯤 되겠죠.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도훈과 이미정의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받은 돈도 빚 갚고 남은 대출금 이자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애들 학원비만 해도 빠듯해. 이건 못해. 그날 밤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전기장판 위 형광등도 끈 채. 눈앞에 보인 건 가족이 아니라 낡은 벽지에 갈라진 금이었다. 며칠 후 도훈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다.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엄마 친정집 아직 그대로래요. 지붕도 멀쩡하고 안은 쓰긴 괜찮다네요. 거기서 살라고? 도훈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그들이 간 그 집은 30년 전 정순자의 친정이었다. 오래 비워둔 탓에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벽엔 벌레 자국이 그대로였다. 마을 이장이 말했다. 아이고, 이 집 아직도 있었네요. 전기요? 5년 전부터 끊겼어요. 수도도 얼어 터졌고. 그 집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기와장이 반쯤 내려앉았고 담장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부엌엔 오래된 연탄재가 남아 있었고 안방 창문은 금이 가서 바람만 불면 덜컹거렸다. 이만복과 정순자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말이 없었다. 짐이라 해봤자 보자기 몇 개. 도훈은 급히 짐을 내리고 멀리서 말만 남겼다. 아버지, 당분간만 계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차는 먼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짐을 옮기며 순자는 살짝 비틀거린다. 도훈이 우리 버린 거야? 뭐 그 애도 사는 게 팍팍했겠지.
그렇게 두 노인은 잠시 머물기로 했다. 하지만 그 잠시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자식에게 준 게 사랑이었는지, 끝내 후회로 남을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첫날 밤 정순자가 두꺼운 니트 위에 얇은 잠바를 걸쳤다. 방 안은 바람이 들어왔고 이불은 오래된 솜이 다 죽어 있었다. 밤새 쿨럭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만복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전기 계량기 박스는 녹이 슬어 있었고 수도관은 얼어 터진 지 오래였다. 여기요. 전기요금 체납돼서 5년 전에 끊겼어요. 다시 연결하려면 몇백만 원은 들어갈 겁니다. 아, 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다. 말은 예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가슴만 답답했다. 저녁이 되자 촛불을 켜고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부탄가스 하나로 끓인 국물은 싱거웠고 김치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정순자는 조용히 국물을 들이켰다. 여기 오니까 엄마 생각나네. 나 어릴 때도 여기서 이렇게 먹었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그들은 도훈을 원망 안 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무 말 없는 시간이 쌓일수록 속은 조금씩 멍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다. 전기는 여전히 끊겨 있었다. 어둠이 일찍 찾아왔고 밤엔 찬 공기가 그대로 밀려들었다. 전기장판도 형광등도 없었다. 물은 나왔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정순자는 찬물에 그릇을 헹구다 말고 손을 털었다. 손끝이 아릴 때마다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며 수군댔다. 거기 이만복 씨 맞지? 아들 내외가 모시기 싫어서 보냈다더라. 요즘 그런 일이 많다며. 산채로 유기하는 거지 뭐. 그날 밤 정순자가 고열로 쓰러졌다. 계속된 감기 기운이 더 심해졌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이만복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연락할 곳이 없었다.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 중.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저 물수건을 적셔 아내의 이마를 닦았다. 그때 집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 낯선 외제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급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 소희였다. 5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에 빠질 틈도 없이 어머니를 안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전기도 없고. 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훈 오빠가 이리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좀 부담스러웠겠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그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소희는 시내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자식은 둘이었다. 하나는 유산을 받고 등을 돌렸고 하나는 뒤늦게 돌아와 부모를 다시 안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소희는 5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다. 그동안 명절에도 귀국한 적 없었고 부모님과의 연락도 드물었다. 어릴 적부터 손이 많이 가는 둘째였고 도훈은 늘 그녀를 이기적인 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소희는 바로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다. 전기도 없고 병든 어머니를 그 집에 계시게 했다고요? 그녀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세 번째 통화에서야 연결됐다. 소희야, 웬일이야? 오빠, 엄마가 폐렴이야. 지금 병원에 계셔.
그래? 아이고, 괜찮으셔. 그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어?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소희야, 우리가 안 돌보려고 한 게 아니야. 솔직히 요즘 우리도 빠듯하고 현실이 그래. 그 집에 보낸 게 현실이라고? 원래 엄마 친정집이었잖아. 정없진 않잖아? 그 말에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장 무서운 폭력은 그저 말투와 명분을 바꾼 채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듯 행동하는 것이다. 도훈은 그 모든 걸 어쩔 수 없었다로 포장하고 있었다. 며칠 후 소희는 부모님을 급하게 구한 집에 모셨다. 비록 좁은 투룸이었지만 따뜻한 보일러와 냉장고도 갖춰져 있는 공간이었다. 미안하다, 소희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고생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셨죠. 그녀는 병원 영수증과 약봉지를 정리하며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백송 맞죠? 증여 취소 소송 상담받고 싶습니다. 다음 날 도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 손주들을 데려온 듯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의도된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소희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증여 취소 소송이 뭔 줄은 알고 말하는 거지? 알지. 받았던 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거잖아. 야, 그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우리가 강제로 뺏은 거 아니야. 그럼 왜 부모님이 전기도 없는 집에 계셨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갔어? 받아먹었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도훈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미정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힘들어요. 애 키우고 대출 갚고 둘 다 맞벌이에 숨 좀 쉬자고요. 소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숨 쉬자고? 그럼 부모님은? 폐렴에 덜덜 떨면서 시골집에 갇혀 있는 건 그분들이 선택한 거냐고요. 오랫동안 삼킨 말이 결국 분노가 되어 쏟아졌다. 소희는 이제 맞서기로 했다. 그날 밤 소희는 부모님이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노인의 떨리는 손글씨. 도훈이에게 집을 주었다. 앞으로는 편히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에게 짐이 되진 않겠지. 소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짐이 되지 않길 바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버린 아들을 동시에 떠올렸다. 며칠 후 법무법인 사무실. 소희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았다. 이 경우 증여 무효보다는 부당한 증여 취소 사유에 가깝습니다. 생활 보장 없이 증여가 이뤄졌고 그 뒤 부모님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면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부모가 받은 상처를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되찾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존엄이었다. 서울 가정법원. 긴 복도를 걷는 소희의 발걸음이 단단했다. 그 옆엔 휠체어에 앉은 순자와 검은 모자를 눌러쓴 만복이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말투로 마지막 준비를 확인했다. 진술은 짧고 강하게 어르신이 실제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느껴야 합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끼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주셨지만 오빠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이만복 부부, 피고 측 장남 이도훈. 도훈은 단정한 차림의 얌전한 표정이었다. 마치 나는 억울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 도훈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을 시작했다. 본건은 자발적 증여입니다. 이만복 씨는 스스로 아들에게 재산을 넘겼고 이후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거절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휴대폰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과 사진이 있었다. 이 집 넘기면 도훈이가 우리 잘 모셔주겠지. 믿어보자. 아버지도 돈 없잖아요. 요양원도 우리가 내야 해요. 이제 좀 알아서들 하셔야죠. 제출된 사진 속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누르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꺼진 전기, 금이 간 창문, 젖은 이불. 그리고 병원 기록, 약봉지, 폐렴 입원 서류. 그 안엔 노부부가 견뎌낸 시간이 있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부양 의무는 민법상 규정된 가족 간 의무입니다. 증여 이후 피고는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피고가 받은 재산의 일부는 원고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했으며 돌봄 의무를 외면한 점이 확인됩니다. 증여 일부 취소를 인용합니다. 며칠 뒤 도훈은 부모님을 찾아왔다. 빈손이었고 말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너도 자식 키우지? 예. 그러면 알게 되겠지.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정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욕심내지 않을게. 근데 기억은 오래가. 그건 너도 알아도. 그날 이후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하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돈보다 무거운 건 기억이었고 기억보다 아픈 건 말하지 못한 상처였다. 몇 달 뒤 이만복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믿었다. 살아있을 때 다 주면 자식들도 마음으로 보답할 줄 알았다. 근데 다 주고 나니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깊은 사랑도 가장 큰 배신도 태어난다.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라고. 아니다. 진짜 막장은 TV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